짚은 바 있습니다. 호마르 K는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통해 잠재적 도발을 저지하며 폴란드의 방어력 증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천무 다연장 로켓포의 현지 수출형 모델인 호마르 K를 대거 도입하면서 유럽 최고 수준의 포병 전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인지 폴란드군은 최근 호마르 K의 실사격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폴란드 측에서 호마르 K의 실사격 영상을 공개한 건 이번이 최초입니다. 폴란드는 2022년에 천무 도입 계약을 맺고 작년부터 인도받기 시작했음에도 그동안 호마르 K의 실사격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기에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폴란드가 이미 100대에 가까운 호마르 K를 인도받았음에도 실사격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받은 호마르 K에 문제라도 있었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상보다 너무 성능이 좋아서 그동안 제대로 실사격을 할 수 없어서였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다른 나토의 네이티오 국가들에서도 천무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너무 강해서 폴란드도 그동안 얻지 못했던 천무의 우수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죠. 폴란드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한 현지 매체를 통해 천무의 폴란드 수출형 모델인 호마르 K의 실사격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에 수출된 호마르 K의 모습 자체는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공개되었지만 실사격 영상을 한 건 없었기에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영상을 함께 보시죠. 현재 폴란드에는 이미 90대의 호마르 K가 있고 현지에서의 최초의 사격 훈련이 있었던 작년 12월 기준으로도 이미 72대가 인도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호마르 K 실사격 영상이 생각보다 늦게 공개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호마르 K의 실사격 영상이 늦게 나온 건 이때까지 폴란드에서 호마르 K의 최대 사거리를 시험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갖춰지지 못해서였습니다. 이번에 실사격 훈련 영상이 촬영된 폴란드의 우스트카 중앙공군 훈련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약 20km 길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천무의 최대 사거리 80km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죠. 당연히 제대로 된 실사격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에 폴란드는 우스트카 훈련장을 천무처럼 최대 80km 사거리를 가진 무기도 훈련할 수 있도록 확장해야 했습니다. 그 탓에 작년 연말 기준 이미 70대도 넘는 호마르 K가 있었는데도 이번 달에 들어서야 제대로 된 실사격 영상을 찍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스트카 훈련장이 호마르 K의 실사격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된 것에 대해 폴란드 현지 군사 칼럼니스트 디버그 라이즈는 우스트카 훈련장에서 진행된 호마르 K의 성공적인 발사는 폴란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정표다. 인프라의 한계와 기술적 격차로 인해 그동안 큰 제약을 받았던 폴란드는 첨단 유도, 미사일 기술을 통합할 수 있게 됐고 우스트카 훈련장은 이제 80km가 넘는 첨단 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호마르 K 도입은 폴란드 포병 전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디버그 라이스의 지적대로 그동안 폴란드는 열악한 인프라와 소련 시대 때의 것이 그대로 내려온 시스템 때문에 미사일 기술과 관련 전력이 유럽 국가 중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소련 때부터 쓰던 토치카 미사일이 퇴역하자 미사일 전력이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을 정도니까요. 우스트카 훈련장이 감당할 수 있었던 최대 사거리가 겨우 20km밖에 안 됐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죠. 그래서 호마르 K의 도입은 폴란드에 있어 사실상 미사일 부대의 부활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미사일 전력의 부활 수준을 넘어 유럽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미사일 전력을 갖게 해주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올해 2월 기준 폴란드가 인도받은 호마르 K는 90대입니다. 당연히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유형의 무기 체계들을 갖추고 있지만 이 정도 규모를 가진 나라는 현재는 폴란드가 거의 유일합니다. 우선 독일의 PULS 다연장 로켓과 프랑스의 LRU 다연장 로켓만 봐도 아직 양산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대다수의 나라들은 미국의 하이마스나 M270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에 반해 폴란드가 도입한 호마르 K는 현재까지 인도된 90대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총 290대가 인도될 예정이라 적어도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이 규모를 넘어서는 나라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가 천무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게 2022년 7월임을 생각하면 겨우 2년 반 만에 유럽 최대의 로켓포 전력을 가진 나라가 된 셈입니다. 천무는 폴란드뿐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도 큰 각광을 받고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폴란드보다도 5년 빠른 2017년에 이미 7천억 원에서 9천억 원대의 천무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이웃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도 폴란드와 같은 2022년에 1조 원 규모의 도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모로 복잡한 현지 정세 탓에 중동 국가들은 자국이 어느 무기를 얼만큼 도입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를 꺼리는 탓에 정확한 도입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천무에 큰 관심을 보이는 건 분명해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폴란드 외의 다른 유럽 국가들도 천무 도입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천무에 관심을 보이는 건 경쟁 기종인 미국의 하이마스에 비해 빠른 납품 속도 때문입니다. 애초에 최근 들어 유럽에서 천무와 같은 로켓 병기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란 걸 생각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3년 동안이나 이어진 전쟁 속에서 압도적인 전력의 러시아를 상대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미국이 지원해준 하이마스 등의 포병 전력 덕이 큽니다. 그 사이 폴란드를 비롯해 주변에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할 경우에 대비해 서둘러 군비 증강에 나섰죠. 이런 상황에서 하이마스의 납품 속도는 이들이 기다리기에는 너무 느린 게 현실입니다. 이미 작년에 대만의 타이완 뉴스의 기사에서 지적했던 대로 대만은 미국과 계약한 하이마스를 받는데 평균 4-5년을 기다려야 하고, 인도 및 태평양 지역은 4년, 유럽은 3-6년, 중동은 3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럽 기준 우크라이나전 발발 직후 하이마스를 도입하기로 계약했더라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폴란드는 천무 구매 계약 후 2년 반 정도 만에 90대나 확보한 것과 대조적이죠. 이런 마당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는 배제한 채 러시아하고만 종전 협상을 진행해 우크라이나전이 러시아에 아주 유리한 형태로 막을 내리게 사실상 확정적이기까지 해 유럽 국가들의 애를 더욱 태우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유럽 국가들이 종전 후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이마저 국가 간 의견이 갈리고 있고 실행하더라도 각국의 전력이 뒷받침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하이마스를 도입하기로 했던 나라들도 천무로 선회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발트해에 있는 에스토니아입니다. 지난 15일 미넨 안보회의에 참석한 한노 페부크루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미국 정부가 하이마스의 생산 속도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하이마스의 납품까지 걸리는 기간이 매우 길다는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에게 더 빨리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며 하이마스의 납품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미국에 대놓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안과 관련해 페부루크 장관은 천무를 콕 집어 거론했는데요. 페부크루 장관이 천무를 거론한 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페부크루 장관은 지난달 설 연휴에 방한했을 때 K9 자주포 추가 도입과 다른 포 무기체계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포 무기체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종심 화력적 후방 깊숙한 곳을 타격할 수 있는 화력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고, 천무의 개발사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관계자들도 면담했기에 천무를 말하는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2018년 K9 도입 계약을 처음 맺은 후 현재까지 24대를 도입했고 내년까지 12회를 추가로 양도받는 등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 무기에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페부크루 장관이 작년 연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예정대로 방한했던 것만 봐도 이를 느낄 수 있죠. 에스토니아가 K9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에 더해 하이마스를 대신해 천무를 도입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는 이유는 지도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무너지지 않으면 바로 러시아와 닿지는 않는 폴란드와 달리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유사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빠른 전력 증강이 선택이 아닌 필수죠. 그런데도 하이마스의 도입이 계속 늦어지고 있으니 대놓고 미국의 불만을 나타내고 천무로 갈아타는 걸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 건데요. 에스토니아뿐 아니라 기존의 하이마스를 단독으로 도입하려고 했던 노르웨이도 최근 하이마스뿐 아니라 천무를 대상으로도 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하이마스의 대안으로 천무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하나 측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또 다른 북유럽 국가 한 곳도 이르면 5월 중순경 한국을 방문해 방산 협력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에스토니아와 노르웨이 등 나토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전 이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우리 무기의 힘을 빌리려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그동안 해왔던 지구촌 경찰의 역할을 저버리려 하고 무기 납품 속도도 만족스럽지 않은 지금의 상황이 우리 방산업체들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휩쓸고 있는 K9의 활약이 연초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K9를 추가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산국가인 베트남에서조차 K9 교육에 참가하면서 K9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이 오랜 인연을 맺어왔던 중국과 러시아 무기와 결별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는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인도가 K9 자주포 백문의 추가 도입을 확정지은 가운데 K9를 중국 국경과 맞닿은 곳에 빠르게 배치한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K9는 중국 인도 간 국경 분쟁 지역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면서 인도 정부의 마음을 사로잡은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국경 지역에서 급속한 군비 증강 모습이 포착되면서 K9이 다시 한번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외신이 공개한 한 위성 사진에서 중국이 인도와의 분쟁 국경 지역에서 급속하게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위성 사진이 찍힌 지역은 오랫동안 중국과 인도가 끊임없는 국경 분쟁을 벌여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이른바 화약고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디펜스 블로그가 입수한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중국이 분쟁지인 타왕 지역 부근에 새로운 구모물을 건설하는 등 군사 전초기지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는 새로운 전초기지 3곳이 있으며 이들 전초기지는 인도 군이 보초를 서고 있는 곳과 인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 타왕 지역에서는 2022년 인도 군과 중국 군이 난투극을 벌여 유혈 충돌이 일어났었는데 앞서 2년 전에도 양국 군인 간에 큰 충돌이 일어나 사상자가 나온 이른바 몽둥이 충돌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의 모든 주권을 주장하면서 이곳을 남장이라고 부르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 군이 기습적으로 전초기지를 건설하면서 인도를 한층 더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 바로 중국이 만든 전초기지가 국경 지역과 가까울수록 K9의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인도 군이 진행하고 있는 군사력 증강 사업에 이번 일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추가로 K9를 더 도입할 여지가 크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인도 육군이 K9를 중심으로 부대를 운용하는 만큼 같은 무기를 도입하는 게 작전상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우리 방산업계가 인도의 더위와 사막 지형에서도 성능을 발휘하도록 K9를 개량한 게 인도 정부의 입맛에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렇듯 글로벌 방산업계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의 인기가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실제로 폴란드에서 2조 8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부대 지원 차량 계약까지 체결하기로 하는 등 눈부신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PGG 주도의 컨소시엄이 K9 자주포에 지원 차량 250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현지 정부와 하나로 약 2조 8,30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폴란드군의 K9 자주포 운용부대 완성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폴란드는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9개 대대를 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듯 이번 계약으로 인해 폴란드 내에서 K9를 운용하기 위한 지원 차량이 점진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이면서 추가 매출이 기대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폴란드에서 K9의 배치가 속도를 내면서 이를 전장에서 지원하고 폴란드군의 전략을 증강시킬 지원 차량의 추가 계약이 체결되고 있어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크 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번 계약은 한국 동업자와 협력의 결과라며 폴란드 무기 산업을 향한 지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시대와 주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최고의 장비를 구매한다며 2025년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4.7%인 약 6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큰손으로 꼽히는 폴란드는 이전부터 우수 고객으로서 행보를 보여왔었습니다. 작년에도 폴란드는 방위비 지출을 플렉스하면서 한국 방산과 연이어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해도 방위비를 대폭 늘린 폴란드는 K9의 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약하고 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패키지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베트남도 K9를 눈여겨보고 K9 교육에 참가하며 열공 모드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에서도 K9를 적극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출 물꼬가 터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현재 자신들이 보유 중인 러시아산 무기를 장기적으로 한국산으로 모두 교체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얼마 전 우리 육군이 폴란드를 비롯한 K9 운용 국가 외에도 베트남, 카타르까지 K9 자주포에 대한 족집게 과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3주 일정으로 2024년 후반기 육군 국제과정이 진행된 가운데 폴란드, 호주, 베트남 등 총 7개국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 무기 체계를 도입했거나 구매를 희망하는 국가들의 장병을 초청해 전술적 운용 방법을 가르쳐주며 우수한 한국 방산과 교육 훈련 체계를 알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에 진행된 교육에선 K9 자주포 심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전술적 상황에서의 기동 및 사격술 등 운용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K9 자주포 도입 계획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열띤 호응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K9 자주포를 적극 원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단기 유학을 온 베트남 장병들의 반응이 남달랐다는 후문입니다. K9 자주포 교육에 참여한 한 베트남 장병은 교육 과정 모두 무척이나 흥미로웠다며 베트남에서도 K9 자주포를 만날 수 있었으면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베트남군은 특히 지상화력 체계가 많이 낡아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베트남 육군 주력 전차가 1970년대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베트남은 재작년부터 한국산 무기 체계에 관심을 적극 드러냈는데 당시 베트남 국방장관이 우리 제7기동군단을 방문해 K9를 살펴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브리핑도 들었었습니다. 특히나 작년 4월에는 우리 국방부 차관이 베트남으로 건너가 베트남 국방부 차관, 포병사령관 등과 만나 K9 수출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듯 베트남에서 K9를 비롯해 한국산 무기 수출 논의가 나오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과의 갈등도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트남은 과거 베트남 전쟁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았고 일부 협력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중국과 스프레들리 군도를 놓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어 대치 상황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구식 무기 체계의 한계로 중국에 맞서기가 쉽지 않아 한국산 무기 체계 도입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관측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2000년대 들어 러시아에서 무기를 대거 도입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제재가 가해지면서 장기적으로 나토 국가들의 무기 체계와 호환이 가능한 한국산 무기로 바꾸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산국가에 한국산 무기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하는데요. 베트남은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한 현재도 공산당 유일 정당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이기에 한국산 무기가 베트남에 진출하는 건 국제안보 지정학 측면에서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인민군 역시 베트남 공산당의 군대 등과 유사한 편제를 보이며 무기 체계도 중국과 구소련으로부터 넘겨받은 게 대다수입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은 방위산업 수출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수출을 자제해야 할 국가를 암묵적으로 정해둔 일종의 금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 내에서 동남아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을 동남아 벨트라고 부르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반면에 동남아 내에서도 베트남이나 군부정권 미얀마 등은 한국 방산업계의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산업계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세계 평화를 지킨다는 측면에서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반대 진영에 무기가 들어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K9 수출이 성사되면 공산주의 체제 국가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수출이기에 국내 방산업계 내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하나시스템이 K9의 두뇌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중동 국가에 수출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시스템은 재작년에 사업에 돌입한 K11 사격지 휘장갑차 51대 및 K9A1 자주포 216대 물량의 사격 지휘 체계와 사격 통제 시스템을 이집트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305억 원, 443억 원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시스템이 중동에 수출되는 건 이번에 처음입니다.
우선 K11 사격 지휘장갑차는 K9A1 자주포의 사격을 지휘 통제하는 차량으로 1대당 6대의 K9A1 자주포를 담당합니다. K11 사격 지휘장갑차에 적용되는 사격 지휘 체계는 핵심 전술 통제 장치로 K9A1 자주포에 탑재된 사격 통제 시스템에 사격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발사 명령을 하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하나 시스템이 단연간 축적한 지휘 통제 기술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인데요. 우리 방산 업계가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적인 개발을 통해 중동의 첫 사격 지휘 체계 수출, 물꼬를 트게 된 의미 있는 결실로 보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초도 물량 납품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이집트의 K11 사격 지휘 체계 및 K9A1 사격 통제 시스템을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방산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이름을 널리 떨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K9 자주포의 점유율이 무섭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미래는 과연 밝다고 말할 수 있나? KKMD의 시작이 FA-50이었다면 끝은 아마도 KF-21 보라매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FA-50 파이팅 이글과 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 항공우주 역사에 굵고 긴 획을 긋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훈련기로서는 지나치게 고사양이고 비싸지만 인접한 중국이나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최전선 전투기로 쓰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성능 때문에 버리기는 아깝지만 먹을 것은 없는 닭의 갈비, 즉 계륵으로 취급받았던 FA-50, 마찬가지로 일부 국내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고 성공한다고 해도 5세대 전투기가 판치게 될 미래 공중전에 써먹을 수도 없고 당연히 세계 시장에 통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며 개발 및 생산할 돈으로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를 몇십 대 더 사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던 KF-21 보라매. 사석에서 만난 한 군사 전문 기자는 제게 KF-21개발을 찬성했다는 이유로 한때 상당수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기도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 시각보다는 부정적 시각이 월등히 더 많은 가운데 출발한 FA-50과 KF-21이었지만 오늘날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NATO 회원국 폴란드로 진출하면서 AESA 레이더와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블록 20로의 업그레이드가 결정된 FA-50은 이제 경전투기 체급에서 누구나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경쟁 상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 전문지 19F-RTY-F-5E는 며칠 전인 2025년 1월 31일 켄트워포드 더 F-35, 더 KF-21 BORAMA, 마이트 B 더 파이터 4U, F-35를 살 돈이 없다고 KF-21 보라매가 당신을 위한 전투기가 되어줄 수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은 것입니다. 19F-RTY-F-5E는 해당 기사를 통해 탄탄한 성능을 지닌 로우급 전투기 FA-50과 미래적 설계를 지녔지만 합리적 가격대의 하이급 전투기 KF-21 보라매를 묶어 하나의 패키지로 판매하려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전략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2단계 판매 전략이 왜 유효하게 들어먹힐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KF-21 보라매가 어떻게 F-35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충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의 군사 전문지 19F-RTY-F-5E가 2025년 1월 31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본 뒤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F-RTY-F-5E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도전했던 여러 나라 항공우주기업들 중에서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 시험, 제작, 수출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명성을 떨쳐왔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개발하고 생산한 2인승 전투기 FA-50은 세계 시장에서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심지어 NATO 회원국인 폴란드에 판매되기도 했다. FA-50 프로그램은 로키드 마틴과 협력하여 개발되었으므로 약간 축소된 크기의 F-16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KAI는 FA-50과 관련된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는 복자형인 FA-50의 후방 좌석을 없애고 그 대신 더 많은 연료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단좌형 버전을 개발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단좌형 FA-50은 미국산 전투기 F-16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을 요구하면서도 전투력과 성능 면에서는 F-16의 80%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여줄 것이라고 19F-ORT와 EF-IVE가 2023년 말레이시아에서 인터뷰한 KAI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FA-50 파이팅 이글을 단좌형으로 개량하는 계획은 더 높은 우선순위를 지닌 KF-21 보람의 프로그램을 위해 일시적으로 미뤄진 상태다. KF-21 보람에는 얼핏 겉보기에 미국 F-35와 비슷해 보이지만 보잉 FA-18EF 슈퍼 호넷에 탑재된 것과 동일한지 F-414Z 엔진 2개로 구동되는 쌍발 전투기다. KF-21 보람에는 최첨단 설계를 지니고 있지만 F-35 라이트닝 11라 F-22 랩터 같은 5세대 전투기는 아니다. KF-21의 원래 설계에는 내부 무장창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러한 구조는 현재의 KF-21을 4세대 전투기로 구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5세대 전투기와 관련된 다른 특성들 대부분이 KF-21의 설계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에서 개발된 능동전자 주사배열 AESA 레이더 세트가 포함되며 스텔스 전투기와 자주 연관되어 등장하는 날개, 동체 혼합형 블렌디드 바디 같은 설계 특성도 언급된다. 날개 동체 혼합형 블렌디드 바디 설계란 동체와 날개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기존의 항공기 설계와는 달리 동체와 날개의 구분이 애매한 설계를 의미합니다. 블렌디드 바디 설계가 극대화된 기체가 바로 B-2 스피럿 같은 전익기이고 베스트셀러 F-16도 블렌디드 바디 설계가 적용된 기체로 분류됩니다. 역주 KAI 임원진들은 현재 단좌형 전투기 F-50을 부활시키고 있으며 글로벌 KAI 2050 비욘드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이름의 전략 계획의 일환으로 F-50을 마케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KAI 임원진들은 회사의 전반적인 목표가 KAI를 세계에서 7번째로 큰 항공우주 회사로 만드는 데 있다고 밝혔다. KAI를 세계에서 7번째로 큰 항공우주 회사로 만들기 위한 이 장기 계획은 한국 정부 판매에 대한 의존도는 줄이고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숫자를 늘리려는 노력과 병행하여 시작되었다. 그 전에 KAI는 성명서를 통해 무엇보다도 먼저 각 국가의 개별 요구사항에 맞춰 FA-50을 맞춤형으로 판매하는 2단계 판매 전략이 요구된다고 발표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우선 오래된 소련제 미코얀 MIKOIAN 이나 수호 ESUKHY 모델, 미국제 F-5, A-37, A-4 전투기, 프랑스제 알파젯 혹은 체코의 L-39 같은 구형 플랫폼을 아직까지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에 접근하여 훈련기 및 공격기 전투기 플랫폼 모두로 사용할 수 있는 기체로서 FA-50을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느 한 나라가 FA-50 전투기를 인수하게 된다면 KAI는 로우급 전투기 FA-50을 보완할 하이급 후속 기종으로 KF-21 보라매를 판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KF-21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전투기 수출 업체들 중 하나가 되겠다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야망에 있어 두 번째 단계이다. KF-21 보라매 개발 프로그램은 꽤나 야심찬 계획인데 대한민국 공군화로 KAF은 2028년까지 40대의 KF-21 전투기를 인도받고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로 인도받을 예정이다. 이는 만약 KF-21이 해외 고객들로부터 수출 주문을 받게 된다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생산 라인이 최고조에 도달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KAI는 2026년부터 KF-21의 양산을 시작하고 같은 해에 설계 개발 제작 EMD를 완료할 계획이며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KF-21 블록 1 전투기의 양산 목표일을 2026년 2월로 지정했다. 이 부분은 19F-ORT와 EF-IVE의 자료조사 오류로 보입니다. KF-21 보라매는 2024년 7월 10일 이미 본격적인 양산 과정에 들어갔고 KF-21 양산 1호기는 2026년 말 공군에 인도하여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역주 한편 KF-21 보라매 후속 블록의 5세대 전투기 기능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통합하기 위한 옵션이 있다. 이러한 옵션에는 레이더 단면적을 한층 더 줄이고 기체 내부에 무장 탑재를 위한 내부 무장창을 설치하는 등의 개량 내용이 포함된다. 대한민국의 방산기업 하나도 미국산 GE F-414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한국형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 36대의 FA-50 구매 계약에 서명한 폴란드는 KF-21 보라매를 처음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 국가 그룹들 중 하나가 되었다.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G의 경영진들은 KF-21 보람의 구매에 관심을 보였는데 폴란드는 늦어도 2026년까지 KF-21 구매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PGG 소식통은 이전에 폴란드 뉴스 매체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KF-21 보람의 개발 및 생산 분야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폴란드 간의 산업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파트너 관계를 맺게 될 회사는 비드고슈츠에 있는 제2군용 항공공장 WGL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제2군용 항공공장 WGL은 폴란드 항공 무역의 선두주자이며 이미 F-16 전투기와 C-130 허큘리스 수송기를 유지 관리 및 복원해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KAI는 이미 2023년 5월부터 단좌형 KF-21 CJ 5호기를 사용한 시험 비행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후 CJ 5호기는 AESA 레이더를 포함한 항공전자장비 성능 검증을 위한 주요 테스터 플랫폼이 되었고 나중에 수행된 공중급유 테스트에 투입된 기체도 바로 이 CJ 5호기였다. KF-21에 탑재되는 무장에 대한 테스트는 2023년에 능동유도, 미사일, MBDA 미티어와 DIRIS-T 적외선 IR 유도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시작되었다. MBDA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KF-21 보람의 최초의 무장 발사 시험에서 미티어, IRIS-T 두 미사일뿐만 아니라 적외선 유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스람 ASRAAM도 함께 평가했다고 밝히면서 무장을 테스트하고 검증하기 위한 KAI의 접근 방식에 대해 매우 공격적이라고 설명했다. MBDA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무장 테스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KAI는 초도 비행에 성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프로그램 시제기들 중 하나로 그것도 최초의 공대공 무장 발사 테스트로서 미티어 발사를 수행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최소 160대의 KF-21 보라매를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당 비용은 8천만에서 1억 달러로 예상된다. KAI에 따르면 KF-21 보라매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FK-16 및 기타 4세대 전투기 모델을 저렴하게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급의 다른 서방 전투기 옵션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5세대 전투기로 연결되는 데이터 및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체라는 점이다. 우리는 향후 여러 면에서 F-16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기종으로 KF-21을 생각하고 있으며 과거 많은 사람들이 미국 F-35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KAI 대변인은 말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군사 전문지 19F-ORTYF-5E가 2025년 1월 31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먼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전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불멸의 베스트셀러 F-16 파이팅 팰컨의 미래입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2,900대 이상의 F-16이 활약하고 있는데요. F-16의 초도 비행이 이루어진 시기는 1976년으로 지금으로부터 무려 49년 전 일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F-16은 꾸준하게 개량되어 왔고 블록 7072에 이르러서는 4,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될 정도로 놀라운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본 플랫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개량 작업도 결국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초기형인 F-16AB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당장 이들을 대체할 신형 전투기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무려 2,900대 이상의 F-16을 대체할 전투기 시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원래 미국은 합동 타격 전투기 JSF F-35로 F-16을 전량 교체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F-35는 F-16과 비교를 불허하는 돈먹는 하마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게다가 하늘을 나는 컴퓨터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정교한 항전 장비로 무장한 전투기이기 때문에 전장의 일꾼이라 불린 F-16보다 유지 정비 및 관리도 까다롭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결국 미 공군은 F-16을 전량 F-35로 교체한다는 당초의 계획을 포기하고 F-16을 대체할 수 있는 보다 저렴한 4, 5세대 전투기를 새롭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미국은 그렇다고 쳐도 자체적으로 F-16을 대신할 수 있는 신형 전투기를 개발할 수 없는 나라들은 F-16을 대신할 후속 기종을 찾아야만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선택지는 미국 F-35나 중국의 J-20 혹은 러시아 수-57 같은 5세대 전투기들이 되겠죠.
하지만 미국 F-35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어지간한 경제력 없이는 운용 유지가 어려운 기종일 뿐 아니라 높은 보안 등급 때문에 돈이 있다고 맘대로 도입할 수 있는 기종도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국가들과 러시아 혹은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바람에 F-35 판매가 거부된 터키, 태국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미국 의회가 제정한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에 대한 통합제재법 CAATSA를 무시하고 중국의 제20 혹은 러시아 수-57을 도입한다면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가 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서방 무기체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F-35를 구매할 수 없는 나라들이 F-16의 뒤를 이을 후속 기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은 대한민국 KF-21 보라매라는 것입니다. 물론 19F-ORT와 EF-IV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로 터키 TF칸을 언급하는 다른 기사는 내고 있지만 솔직히 이제 겨우 시제기 일대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된 테스트 비행조차 못하고 있는 터키 TF칸을 양산 단계에 접어든 KF-21 보라매와 견주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KF-21 보라매에게 한 가지 더 유리한 점은 19F-ORT와 EF-IV가 언급하고 있듯이 훈련기 및 경공격기 혹은 경전투기로 사용할 수 있는 로우급 전투기들, 예를 들면 소련제 미코얀 MIKOYAN이나 수호 ESUKHOI 시리즈들, 미국제 F-5, A-37, A-4 전투기, 프랑스제 알파젯 혹은 체코의 L-39 같은 플랫폼들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교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종이 바로 KAI가 만든 로우급 전투기 FA-50이고 일단 FA-50을 로우급으로 도입한 나라들은 역시 KAI가 만든 4, 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하이급 전투기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유력한 후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FA-50을 도입하여 실전 배치하고 있는 폴란드 그리고 최근에는 필리핀에서 KF-21 보라매 도입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미국 언론들도 F-35의 시장이라고 생각했던 전투기 시장 일부를 KF-21에게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드디어 해군의 염원이었던 기동함대 사령부가 창설되었습니다. 기동함매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길. 체인킬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 대량 음징 보복 KMPR을 더한 개념인 안구경 3추 체계를 해상에서 구현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해상교통로 보호 및 주변국의 도발에 대응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해군의 기동함대 창설과 그 의미, 미래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 2일 해군은 기동함대의 모항인 제주해 군기지에 성소태왕함을 포함한 이시스 구축함 4척 등 구축함 10석과 군수지원함 4척이 배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조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 3척과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이순신급 구축함 6척 등으로 구성되는 71, 72, 73기동 전대와 군수지원함으로 구성된 77기동 군수전대와 제주기지전대 등 5대 예하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KDDX 구축함이 건조되어 전력화되는 2030년대 중반에는 총 18척에 달하는 구축함이 배치될 예정이며 각 71, 72, 73기동 전대의 6척의 구축함과 1척의 수송함이 배치되어 운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77기동 군수전대는 선지금 군수시원함 AOE 1 3척과 소양급 군수지원함 AOE 2 1척이 예속되었습니다. 해상기동작전의 중심 역할을 하는 기동함대는 해상교동로 보호, 대북 대비 태세 유지, 청해부대 파병, 림팩 훈련, 국가대외 정책 지원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동함대 창설은 1989년 해군이 전략목표기획서를 통해 전략기동함대 창설이 필요하다고 한 지 36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1995년 안병태 20대 해군 참모총장이 취임사에서 기동함대 체계를 갖춘 대양 해군 건설 준비를 언급했고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은 기동함대가 포함된 해군력 개선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2010년 기동함대의 모체인 7기동 전단이 창설되었으며 작년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기동함대 창설이 확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구축함 중 해역함대에 배치된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3척을 제외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과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이 모두 기동함대에 배치되어 있어 제1, 2, 3항대의 전력을 압도하는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부대가 되었습니다. 기동함대에 배속된 구축함들은 SM-2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해성 대함 미사일 등으로 무장했으며 중국과 러시아 일부, 일본 및 북한 전역을 사정거리에 둘 수 있는 해성 II 함대지 순항 미사일로 중무장의 주변국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동함대가 창설되어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해역함대의 성장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존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을 대신 인천급 호위함, 대구급 호위함이 전면 배치되었고 홍남급 방공 호위함이 건조 배치 중에 있고 물산급 배치사가 추가 건조 배치되면 해역할대에서 자체 방어가 가능해 기동함대의 부담도 줄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구급 호위함부터는 예인 소나도 탑재되어 대잠 능력도 대폭 강화되었고 RT 이후 건조되는 함정에는 신형 국산 예인 소나 탑재되고 있어 그동안 지적받아왔던 대삼 능력 부족도 대폭 향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호크가 도입되면서 대장 멜기를 통한 대잠 능력 향상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울산급 배치사가 울산급 배치사와 비슷한 수준의 함정으로 건조되어 확장성과 범용성에서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정권에서 울산급 배치사 사업을 증액시켜 좀 더 함선을 키워 범용성과 확장성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군은 기동함 대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모항인 해군 제주기지 앞바다에서 정조대왕함의 탄도미사일 방어 및 대잠작전 훈련 모습을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 잠수함 여러 척이 기지를 이달해 식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2단계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1단계는 탄도미사일 방어작전으로 정보 입수부터 해창 작전구역의 서해 탄도미사일 탐지와 작전 전력 간정보 전파 요격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정조대왕함은 동해 북방 해역에서 북한 SLBM 잠수함발 사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발사 징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발사 예상 해역 내 SPY 레이더 집중 탐색 구역을 설정한 후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해상에서 발사된 적 SLBM 추정 접촉물을 포착한 정조대왕함은 이를 공군 한국형미사일 방어 KAMD 작전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했습니다. 상근부대에서 적 SLBM의 비행 방향을 고려한 요격 지시를 받은 정조대왕함은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2단계 대잠수함작전 훈련에선 수중 미식별 접촉물 탐지부터 항공전력을 활용해 추적하고 격침까지 이뤄지는 강도 높은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과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이 모두 기동함대에 배치되어 있어 제1, 2, 3함대의 전력을 압도하는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부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정조대왕함에 처음으로 답제된 동합소나체계가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소나체계로 다양한 센서와 탐지 방법의 조합을 통해 수상함의 대잠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동합소나체계는 윙거리의 표적을 탐지해 함 탑재 장거리 대잠 유도 무기인 홍상어로 적 잠수함을 격침시키며 훈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조대왕 함장 조한희 대령은 정조대왕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대표하는 첨단 이지스 구축함으로 적의 해상 도발 위험에 대비해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교육 훈련을 통해 최상의 전투준비 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간주했습니다. 현재 공개된 기동함대는 정조대왕급, 세종대왕급, 이순신급 구축함을 비롯하여 향후 건도될 KDDX 구축함으로 함대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장보고 3급 잠수함을 배치할 것입니다. 여기서 빠진 것이 바로 항공모함이며 이미 주변국들은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전자기식 사술기까지 장착한 타이프 3 대형 항공모함을 건조했으며 일본은 기존 강습 상륙함을 개장하여 경항공모함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독도급 강습 상륙함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모하비 무인기에 대한 운용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독도급 강습 상륙함의 경항모 전환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독도급으로 모하비 무인기를 운용하려면 대대적인 개장을 해야 하며 기존 상륙작전에 대한 임무와 기본적으로 항모로 운용하기에는 너무 작은 크기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한국형 중형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여 획득함으로써 기동합대의 능력을 더 키워야 하는 숙제도 있습니다. 해군은 한국형 중형항공모함 건조를 검토하는 한편 상시 전력 운용을 위해 2척 운용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무인 항공모함 건조도 검토 중에 있기도 합니다. 만약 항공모함 보유가 결정이 된다면 이를 보좌해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로 하는데 핵추진 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 기동함대도 중형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필요로 합니다. 얼마 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중국 공항의 분리수거 쓰레기통입니다. 겉보기에는 분리수거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뚜껑을 들어보면 실제 분리수거 기능은 전혀 안 되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눈속임에만 치중한 수거통입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짝퉁 쓰레기통까지 만드는 중국인데요. 이 쓰레기통이 발견된 곳은 무려 공항입니다. 중국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방문객들에게 하는 척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그 나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공항에 이런 눈속임 쓰레기통이 있을 정도면 다른 지역은 어떨지 상상이 갑니다. 광활한 영토에 자원도 많고 인구도 엄청난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기술력으로 한국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가 이 한 장면으로 설명이 됩니다. 본질을 무시한 채 그저 되는 척만 하기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폭탄 빼고 다 터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작 폭발을 해야 재구실을 하는 폭탄은 잘 터지지 않고 터지지 말아야 할 것들만 터지는 중국산 제품의 허술함을 비꼰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전기차의 배터리 폭발을 시작으로 중국 관련 선박들까지 여기저기서 폭발 사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4일 2,4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제주항으로 입항한 크루즈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크루즈선은 중국 텐진에서 출발해 제주에 입항한 배였습니다. 제주 해경은 크루즈 메디테라니아 호 8만 5천 티급에서 연기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즉각 출동했는데요. 선박 기관실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내부에서 초기 진압한 것으로 전해졌고 당시 이 크루즈에는 2,400명 넘는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배가 제주항 입항하자마자 연기가 치솟았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선박 기관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는 이미 지난 9일 대형 컨테이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지난 9일 오후 중국 동부 저장성 닝보시 저우산항 베이룬 부두에 정박 중이던 대만 YM 모빌리티 소속 컨테이너선 둥밍호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는데요.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닝보시 해사국은 둥밍호에 실려있던 위험물 컨테이너가 폭발해 현지 당국이 응급조치 등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이자 세계 3대 컨테이너항으로 꼽히는 닝보항에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비중 있게 보도했고 이 사고의 원인이 배에 실린 해외 운송용 위험물 컨테이너에서 난 불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해운업계에 따르면 사고 선박은 상하이에서 선적한 6,5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고 중국 중동 전기선 CGX이었습니다. 사고는 배가 항구에 접안하던 중 냉동 컨테이너에 실려있던 화학물질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컨테이너의 폭발 장면은 현지 매체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유포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둥밍호에서 화물이 폭발하면서 생긴 화염과 짙은 연기가 항구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관측됐고 일부 파편은 수십 엠 넘게 튀어올랐습니다. 부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현지 시민은 수백 엠 떨어진 이곳에도 충격파가 있었다며 식당 천정이 일부 내려앉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폭발 지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주유소에서도 폭발음이 들렸을 정도로 강력한 폭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해당 선박은 닝보에 정박 후 그날 오전에 재급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현재 매체들은 저온으로 유지해야 하는 화학물질을 운반하는데 냉장고 전원을 안 꽂은 것 같다는 이유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로 일어난 사고로 보입니다. 저 정도로 위험한 화학물질을 운반하는데 온도 체크 모니터링조차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이처럼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그런데도 중국은 이제 자동차뿐 아니라 선박에까지 배터리를 넣을 심산입니다. 이른바 전기 선박의 등장입니다. 보시는 장면은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의 302A LFP 배터리로 구동하는 유람선이 중국 푸젠성 민장강 위를 운항하는 모습입니다. 이 선박에 탑재된 배터리 용량을 합하면 1624kWh입니다. 최근 외신들은 중국이 전기차용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배터리 탑재 선박 즉 전기 추진선 산업에 투자를 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전기 추진선 운영에 드는 비용이 기존 화석 연료 선박보다 크게 높은 데다 관련 인프라도 아직 부족한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영국 환경 전문 매체 다이얼로그 어스는 중국 전기 추진선은 이산화탄소 CO2 배출 감소는 물론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도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이 전기차용 LFP 배터리 제조 인프라를 이미 확보해뒀다는 점이
전기 추진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이나 대형 배터리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국 외 국가들에서는 전기 추진선에 일반적으로 3원계 NMC 배터리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달리 중국 LFP 배터리는 3원계에 견줄 정도로 에너지 밀도가 높은 데다 공급망도 탄탄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이얼로그 어스는 전기 추진선은 중국 해운 산업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띄우고 있지만 중국이 전기 추진선을 확대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배터리 가격 자체가 화석 연료와 비교해 비싼 데다 교체 주기 또한 선박 수명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2022년 10월 운행을 시작한 중국 최초의 전기 화물선에는 모두 3개의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배터리 비용만 동일 용량의 디젤선 전체 가격보다 높았습니다. 이 외에도 배터리 재충전을 위한 항구 전기 설비와 같은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2024년 8월 기준 중국 전체 화물선 12만 1,900척 가운데 전기 추진선 비율은 1%가 채 되지 않는데요. 다만 다이얼로그 어스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EU 등 주요 해상 무역 국가들 모두 화석 연료 선박을 제한하고 친환경 선박을 늘리려는 추세라고 함께 짚으며 중국 전기 추진선에 기회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기 선박이 나오려면 전고체 배터리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중국식 LFP 배터리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에도 중국은 LFP 배터리 방식의 전기 선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연 전기차에서도 중국산 배터리가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 선박에까지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할 곳이 많을지는 의문입니다. 그야말로 폭탄에 화물을 싣고 다니는 모양새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국내에서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전기차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커지면서 전기차 보유 대수가 무려 2,472만 대에 달하는 중국에서도 전기차 화재가 언론의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중국에서도 전기차 화재는 주행 중인 가운데 발생한 것보다 주차 혹은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발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6월 20일 중국 중앙TV CCTV는 전기차 외부에서 화염이 목격된 후 운전석에서 화재가 발생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64초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부에 운전자가 있다면 빠른 탈출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우려가 내연차보다 큰 이유는 한 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1000도 이상 온도가 치솟는 리튬 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 때문에 화재 진압 자체가 어렵고 진압 후에도 재점화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차량 하부 충격 등 외부 충격이 없는 화재는 배터리 열 폭주 현상과 관련이 큽니다. 중국 자동차 공정연구원이 최근 몇 년간 전기차 화재 사고를 연구한 결과 배터리 열 폭주가 배터리 화재의 최대 원인으로 밝혀졌는데요. 2020년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운전자가 탈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시스템의 열 확산성 테스트를 포함해 열 폭주 이후 배터리 시스템이 5분 내불이 붙거나 폭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3가지 전기차 국가의무 표준을 공포했습니다. 배터리의 열 폭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 혁신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기술을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양극재로 리튬과 인산철을 사용해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의 점유율이 70%로 3원계 NCM 배터리 30%보다 높은데요. 하지만 LFP 배터리만 탑재하는 BYD 전기차에서도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언론이 LFP 배터리가 NCM 배터리보다 안전하다고 보도한 기사는 찾기 힘듭니다. 당장 대안으로는 스마트화를 통해 배터리 냉각 시스템과 방열기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느 나라가 가장 빨리, 가장 완벽한 발화 및 폭발 위험이 거의 없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느냐에 배터리 시장의 판도가 달려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산 배터리들이 또다시 커다란 화재를 일으키거나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면 중국산 배터리를 전기 선박에까지 탑재하려는 회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전기 선박에까지 탑재하려는 회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중국산 폭발물의 활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됐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한국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을 끄는 트럼프. 이런 트럼프의 모습에 한국 기업들이 제대로 반격을 하면서 트럼프가 급하게 한국에 연락을 한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상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1일 미국 에너지부는 현대차그룹이 만드는 전기차에 대해 IRA를 적용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보조금 목록에서 현대차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행보는 한국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트럼프는 당선 직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언급했고 곧바로 캐나다 총리가 트럼프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현대차에 대한 보조금 제외도 앞으로 한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잡기 위한 전략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보조금 삭감에 앞서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RA의 폐기를 위해서는 상하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 전기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차 우대 정책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그린 뉴딜을 종식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한다.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예고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의무화로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금지될 경우 지지 기반인 자동차 제조업 분야의 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공언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은 사실상 정확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폐기 내용에 대해선 의견이 갈립니다. 다만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에 기반해 유추해 볼 때 2030년까지 전체 신차 판매 대수의 50%를 친환경차로 채우는 것이 전기차 의무화의 주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차 판매 목표치 철회와 더불어 환경 규제 축소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취임식 직후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제한하는 주 정부 배출 규제를 적절할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의무화가 철회되면 글로벌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전기차 확산 속도가 둔화할 수 있고 그 결과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중심의 시장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이긴 하지만 IRA 혜택을 받기 위해 타국 업체들이 공장을 지었던 미시간, 오하이오 등의 공화당 의원들이 현재 고용 악영향을 우려해 IRA 폐기에 반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의무화 폐지는 예상했던 바라며 향후 IRA 축소나 폐기까지 여파 최소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지난해 말부터 가동했는데 공장 설립을 위해 126억 달러를 투자한 만큼 피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트럼프가 주장한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 보조금에서 제외되는 등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지난 2022년 이후 현대차그룹의 대미 총 투자액은 178억 5천만 달러 26조 원에 이릅니다. 이후 예상되는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 이는 한국에 있는 현대차의 협력사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의 공장을 더 늘리거나 미국 생산 물량을 늘리면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부품 수출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IRA 폐지 추진 및 관련 자금 지출 중단 조치, 멕시코에 대한 25% 고율의 관세 부과는 미국 시장 비중을 늘리고 있는 현대차그룹 및 자동차 부품업계, 배터리사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25% 내지는 그에 준하는 관세가 부과될 경우 당장 멕시코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기아, 현대모비스, HL만도는 물론이고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미국에 공장을 세운 배터리사들의 세액공제 역시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 생산량 확대는 국내 공장 생산 물량의 사실상의 조정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제조업 집중으로 주변국에는 부정적 영향이 가해지는 글린 궁핍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계획대로라면 현대차는 더 많은 투자를 약속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다른 방향에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 국민의 발로 꼽히는 릭샤 3륜차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도는 전체 승용차 판매 중 전기차 비율이 2%대로 중국 28% 안팎 등 주요국보다 낮습니다. 대신 작년 인도에서 팔린 전기차 약 195만 대 중 대부분이 2륜차 59%와 3륜차 35%였습니다. 브랜드 홍보 등을 감안해 우회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현대차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인도를 겨냥한 소형 SUV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달 초엔 1988년 첸나이 공장 가동 이후 처음으로 인도 현지에서 생산한 전기 SUV 크레타 EV를 출시했습니다. 해외 시장 불확실성도 현대차가 인도 공략을 강화하는 배경입니다. 유럽과 중국 등 해외에서 판매가 대부분 줄어드는 가운데 인도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작년 전 세계 판매량은 2023년보다 1.8% 안팎 줄어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같은 기간 인도 판매량은 0.6% 늘어 실적 급락을 막아낸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달 관세 인상 같은 정책을 예고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최대 해외 시장인 미국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인도 델리에서 열린 바랏 모빌리티 글로벌 엑스포 2025에 참가해 인도에서 3륜차 양산 검토를 처음 공식화했습니다. 인도의 3륜차 생산업체 TVS 모터와 협력을 진행할 예정인데 현대차가 차량 설계와 개발, 디자인 등을 맡고 TVS 모터는 현지 생산과 판매를 맡는 방식입니다. 작년 인도 3륜 전기차 판매량은 2023년보다 18% 늘어난 약 69만 대였습니다. 내연기관 3륜차는 인도 서민들과 빈민들의 주요 이동수단임에도 최근 정부의 강력한 전기차 전환 정책으로 빠르게 퇴출되고 있습니다. 매연을 줄이는 장치가 없고 차량 노후화로 배출가스가 심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인도 정부는 경유를 사용하는 3륜차의 수도권 신규 등록을 재작년부터 금지했고 2027년부터는 운행을 아예 금지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노리는 현대차에게 인도는 기회의 땅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미국의 공장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인도에 힘을 주는 모습이 관측되자 트럼프는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트럼프는 취임식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핵보유국이다. 우리는 잘 지냈다.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길이라 생각한다며 향후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며 이 용어가 가진 외교적 함의 때문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역대 미국 정부의 당국자들은 핵보유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자제해왔습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미국 정부의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북한과 핵군축이나 핵동결 등 이른바 스몰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간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핵군축이나 핵동결을 목표로 북한과 협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그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가운데 앞서 헤그세스 지명자의 발언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발언에도 바로 대응했습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이날 발언은 2017년 백악관을 떠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시 첫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요 안보 위협으로 북한을 지목한 것처럼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취임식 이후 열린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 경기도 평택 소재 미군 기지인 캠프 힘프리스의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통화에서도 김정은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통화에서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며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도 등 다른 나라에 투자하려는 한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이어질 미국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은 유례없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혼란을 빠르게 정리하고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우리의 이득을 최대한 챙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인 것으로 보입니다.